무기력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이 사람과는 뭐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피곤해 보이고 늘 무기력해 보이지요. 뭘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의 피로도를 더 높일 것 같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인데도 괜히 미안해집니다. 사실 밤샘을 했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하루 이틀 혹은 한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을 알아왔는데, 또는 직장 동료인데 볼 때마다 늘 피곤해 보이고 뭘 해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한 분이 많을 겁니다. 늘 피곤한 것 같고 뭘 해도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은 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기본적으로 내 예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때 순간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낍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축구 경기에서 지면 공격수는 화를 내고 수비수는 무기력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합을 같이 뛰어도 공격수보다는 수비수가 심리적으로 더 지칩니다.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 패턴이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격수에 비해 수비수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력을 느낀다면 직감하건대 상황이 그의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예컨대 친구 사이라면 그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른 친구들끼리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진행했을 경우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태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질을 내거나 화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거나 무기력하다고 표현했을 때 유리한 게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지쳤다고 빨리 표시하면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해준다거나 직장에서 무기력을 호소하니 일을 줄여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쉬게 해주거나 어떤 일에서 빠지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런다면 충분히 쉬게 해주고 일을 면제해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늘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지쳤다고 무기력함을 호소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가 남아있는데도 바닥났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그 사람이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여해 줘야 합니다. 특히 내 친구 혹은 나의 오랜 동료가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일을 줄여주기보다는 그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무기력한 것인지, 정말 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습관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를 보다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글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접했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라도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무기력은 이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호로닝언 대학교의 몬터스 린더 교수입니다. 그는 우선 학생들에게 어려운 유추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 짧은 시간에 A그룹에게는 무관심한 표정을 한 사람의 사진을, B그룹에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소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어떤 사진을 봤든 결과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사전에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무관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봤을 때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왔고 문제풀이에 들인 시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무성의하게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 실험을 통해 더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성적과 상관없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동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조사한 뒤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과 덜 되어 있는 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동기가 약한 학생들은 이번에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무관심한 표정의 사진을 보면 문제를 대충 풀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반면에 강한 동기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무관심한 사진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궁리했습니다. 성적도 물론 더 높았고요. 타인의 무관심한 표정을 사진을 통해 아주 잠깐 보는 것도 이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니 실제 조직 내에서 동료나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을 본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어떤 조직이든 모두가 충만한 열정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특히 이 무기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일이나 공부에 대한 몰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졌을 때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도 바로 이 몰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몰입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감 피로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감정 소모가 많아져 피로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의 상황, 정서를 공유하거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고 바닥난 에너지가 다시 보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낍니다. 공감 피로는 수비수처럼 쫓아다니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 감정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 나도 느껴서 공감해줘야지 라고 상대에 맞춰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지요. SNS상에서 알고 지내는 수많은 사람의 감정에 일일이 좋아요, 슬퍼요를 누르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은 신체적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니까요. 이 공감 피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SNS에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면 나와 상황이 너무 비교되어서 무기력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작스러운 비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연락을 자주 안 하고 SNS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고급 승용차를 사기까지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달리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 없이 비교를 하면 마음에 쥐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쥐를 무기력이라고 느낍니다. 무기력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
주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 말부터 고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기력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무기력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쉬게 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가 온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력해지면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존재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체구가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처 몰랐지만 당시 그 친구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지갑이 교실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거 좀 꺼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고 친구는 좁은 틈으로 손을 쓱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오늘 나 살렸다. 이 지갑 못 꺼냈으면 약속 시간에 늦었을 텐데 고마워.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던 순간에 저를 곤란한 상황에서 구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친구는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30년이 흘렀는데도 그 일을 기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이 누군가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살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줘 보세요. 점심 메뉴를 선택하게 했는데 아무거나 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여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A. 김치찌개집. B. 김치찌개집. 어디가 좋아? 이 정도면 그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지가 좁혀진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크기 혹은 생각의 크기를 알아내서 그걸 같이 해보면 그는 조금씩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고민인 분들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봉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스스로를 무기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의미와 보람이 있을 때 가장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큰 업적을 쌓았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나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역설적으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비관적인 사람의 심리. 뭘 하든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기운이 빠집니다. 같이 힘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너무 우울하고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내면 잘해보려던 마음도 쏙 들어가 버립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내가 그렇지 뭐, 난 뭘 해도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관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럴까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관은 성격이 아니라 상당 부분 습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심리검사에서 비판적 사고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타당한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관이라는 항목은 아예 심리검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관은 어떤 성격에도 다 들어갈 수 있으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 형성된 습관에 더 가까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관적 성격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심리학자들도 비관이란 말 그대로 성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기질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지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큰 행복 한두 번보다는 작은 행복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뇌는 감정의 크기보다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트라우마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극단적인 경험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불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비관적이 되었다면 큰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나 작은 불행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닥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결국 그 사람은 빈도가 높은 여러 개의 작은 불행에 익숙해져 비관이라는 습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비관적 성격이 아니라 비관이라는 습관을 형성한 지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통 그 기간이 평생이 아닌 대략 10년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10년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런데 비관과 비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을 비관적이라고 매도하고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 할지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관적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든 무작정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지금 주어진 상태, 그 다음의 과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노력,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해봐야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반면 비판적인 사람은 상태, 과정, 노력 등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한 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다의 반대말에는 낙관과 비관이 다 들어갑니다. 대책 없는 낙관과 대책 없는 비관은 모두 비판의 반대말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책 없는 비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비관론자가 있다면 피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마냥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의외로 착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직 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해 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그리고 쓴소리하는 사람. 잔소리와 쓴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잔소리는 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듣습니다. 반면 쓴소리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듣습니다. 지금껏 한 적 없는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제안은 쓴소리에 해당하겠지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둘 다 악역처럼 보이겠지만 가정이나 조직, 나아가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잔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소리하는 사람은 일이 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조직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잔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비관적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바꿔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자. 라는 달콤한 말을 하며 편안함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얼굴을 하는 누군가가 해봐도 안 되니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의 위안까지 받으며 그대로 눌러 앉아 버립니다. 이들은 조직 내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일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조직이나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사람은 대부분 착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거나 비판할 일이 없으니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착한 얼굴을 한 비관론자의 위험한 이유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사용하는 말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이 비관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잦은 불행을 겪으며 자신의 비관적 예측이 맞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관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비관으로 가는 일종의 심리적 시드머니가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 말이 부정적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즉, 최악의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말투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유난히 동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무엇을 하다 라는 행위를 나타나는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가령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주로 명사로 대답합니다. 농장, 사업, 가게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개인 서재를 만들어서 로봇공학 쪽 공부를 해보고 싶어. 지금까지는 철학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은 일을 담은 동사들을 길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자주 조언합니다. 꿈이 명사가 되면 그 결과가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비관에 빠지기가 더 쉬워집니다. 회사에 가보면 꿈이 임원이나 부사장, 사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얼마간 허송세월합니다. 그러고 나면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져 엉뚱한 방향으로 애꿎은 부하 직원들만 다그치고 쪼아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뛰어난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이건 꼭 바꾸고 말 거야. 이렇듯 그 자리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또 다음 꿈을 꿉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명사로 미래를 꿈꾸면 자신이 꿈꾸던 일이 이뤄진다 해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 때문에 비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소중해서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비관적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결과가 좋았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결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이 협동해서 진행한 일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경우 그 결과를 놓고 농공행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지요. 네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더 잘 됐어. 또는 네가 낸 그 아이디어 아니었으면 실패할 뻔했어. 하며 성공한 결과를 짚어주세요. 이렇게 칭찬받는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 강조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의 많은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했다면 앞으로의 10년도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연구한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과거에 비해 미래의 변화를 굉장히 축소해서 예측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10년간 100만큼 변화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30 정도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미래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지난 10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비관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좁은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미래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넓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암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너는 왜 이렇게 매사 비관적이야? 라고 그 사람을 나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고 말이지요. 비관적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면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거라는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겠지요. 그때는 덧붙이면 좋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걸 언급하면 앞으로 오래 사실 테니 그 세월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비관적인 전망에 빠져 있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수 없으면 140살까지 사신대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눌러앉기에는 앞으로 남은 생이 너무도 길다며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비관적 성향의 연장자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비관적인 사람이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조직원과 긍정적인 리더가 결합하면 의외로 합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비관적이고 조직원이 긍정적인 경우는 합이 잘 맞는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언제나 비판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말들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